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집에 얹혀 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했던 윤혜숙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는 모른 척하며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살다 보면 인생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의 윤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 누구보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오직 저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남편은 13년 전 사고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나 우리 갈 땐 가더라도 서로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났으면 좋겠다 하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후 참 많이도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길도 안 보이고 참 막막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남긴 연금과 저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단조롭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혼자만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집에 있는 화분들을 돌보고 강아지 산책을 나가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에 딱 하나 다행이었던 건 아들 녀석을 장가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도 그리 여유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며느리도 계약직으로 일하다 최근에야 정규직으로 전환된 터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기에 결혼 준비는 무척이나 소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작은 곳으로 정했으며 예물과 예단도 최소한으로 맞췄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결혼할 때만큼은 넉넉하게 해주고픈 마음에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해결을 보고 싶다며 거절했지요. 아들은 전세 대출을 받아 작은 투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집꼴이 정말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골라도 이런 집을 골랐니?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이 이 정도뿐이어서. 그래도 나름 살만해요. 어머니, 놀 곳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고 여름이면 습기가 가득 차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벽지도 누렇게 때가 타서 아주 엉망이었고 싱크대는 틈만 나면 누수가 생겨 부엌이 물바다가 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속상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곱게 키웠을 며느리가 이런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도 두 사람은 불만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런 부탁드리는 거 굉장히 염치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잠깐만 어머니 집에서 저희 두 사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너희 무슨 일 있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2배로 올려달래요. 저희는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둘이 벌어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2배로 올려줄 돈도 없고 대출도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가 최대한 돈을 빨리 모아서 집을 구해볼 테니까 잠깐만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해서요. 이런 부탁 드리는 거 너무 창피하고 죄송한데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 집에서 지내는 동안은 민폐도 끼치지 않고 최대한 조심히 행동할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내 새끼가, 내 며느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집이 좁은 것도 아니었기에 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되려 같이 살면 서로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좋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흔쾌히 두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셋이서 함께 사는 생활은 처음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 밥을 먹었는데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대화 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려왔기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TV 앞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방송을 함께 보며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주말이면 근처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항상 퇴근을 하면서 종종 함께 먹을 소소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곤 했습니다. 아휴, 이런 걸 뭐하러 사와. 어차피 저녁 먹을 건데 저녁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저 어릴 때마다 길거리에서 호떡 자주 사주셨잖아요. 그럼 기억나고 말고 호떡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파는 달꼬치, 호빵 같은 것들만 보면 나를 붙잡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곤 했었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건장하게 자란 거 보면 세월 참 빠르다 싶다. 어머, 국현 씨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붕어빵 같은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썼는데 부부는 닮은 사람을 만난다는데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나 봐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 살면서 예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를 따라 아침 준비를 하고 회사를 퇴근하고 오면 곧바로 저녁 준비를 돕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했기에 피곤할 법도 한데 일말의 게으름도 피우지 않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제 어깨 너머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국을 끓일 때는 틈틈이 간을 보며 제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알려준 김치볶음밥을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아침 밥상으로 차려줬는데 그때 받은 감동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두 사람이 쉬는 토요일 아침이면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바닥에 엎드려 구석구석 걸레질을 했고 아들은 청소기를 돌렸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두 사람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안에 군 식구로 있으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밥값은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먼지가 많이 쌓이네요. 어머님 댁에 지내는 동안 청소는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살게요. 그런 며느리와 아들의 말에 저는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는 연금과 저축해 놓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공과금도 모두 제가 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돕긴 했지만 대부분 식사 준비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쁜 걸 알기에 삼시세끼는 부족하지 않게 항상 넉넉히 차리는 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제가 차린 밥상을 잘 먹어주는 걸 보면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제가 차린 밥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라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었죠. 매일같이 사소한 그리고 서로를 위한 대화를 나누며 저희 세 사람은 정말 가족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아들과 며느리를 돕고 있었고 고맙게도 아들과 며느리 또한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행복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회식 있어서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요즘 회식을 좀 자주 하는 것 같구나. 작은 회사 특징이잖아요. 달마다 회식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 그렇다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요즘 세상이 워낙에 흉흉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택시 타고 들어올 거예요.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무셔요. 아, 어머니. 저는 오늘 야근이에요. 아마 11시쯤 들어올 것 같아요. 둘 다 일정이 있네. 오늘 저녁은 나 혼자 먹어야겠구나. 항상 칼같이 시간을 지켜서 집에 귀가하던 며느리와 아들은 어느 순간부턴가 잦은 회식과 야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달마다 회식을 한다며 새벽 늦게 술에 취한 모습으로 귀가를 하곤 했고, 아들도 잦은 야근에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된 모습으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기에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예의를 지켜줘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점점 그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았죠. 예, 내가 너한테 별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결혼한 처자가 이렇게 새벽 늦도록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아무리 사회생활을 한다지만.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구나.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혀가 꼬부라진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해봤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속을 풀 수 있도록 해장국을 끓여줬죠. 게다가 월급을 받을 때쯤이면 두 사람의 씀씀이가 갑작스럽게 헤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거나 아들이 값비싼 최신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꺼내는 장면을 몇 번이나 보게 됐어요. 그때마다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온 전자기기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일 텐데 집을 구할 돈도 없다면서 저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는 건지 궁금했죠.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의 가방이 바뀐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됐어요. 며느리의 가방을 보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장 로고와 고급스럽고 매끈한 가죽 질감. 예전에 백화점에 잠깐 갔다가 슬쩍 보고서는 너무 비싸서 저런 건 대체 누가 살까 했던 바로 그 가방이 제 며느리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지켜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 걱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날에는 아들이 새로 바꾼 스마트폰을 꺼내며 제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번에 업무용 휴대폰을 바꿨는데 이거 정말 빠르고 좋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히고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요. 어머니도 이참에 휴대폰이나 한 대 바꾸시지 그러세요? 그 폴더폰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다 늙어 빠져서 좋은 휴대폰 같은 게 뭐 필요 있겠니? 그런 거 다 낭비야. 나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보다 폴더로 된 휴대폰이
훨씬 더 편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 뒤에 감춰진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굳이 쓸데없는 곳에다가 돈을 펑펑 쓰면서도 집에서 매일같이 제가 차려놓은 밥을 당연한 듯이 먹고 저런 거 살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는 것이 못내 서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게 뭔가를 선물해 주거나 잘 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가 살 계획이 있다면서 이렇게 돈을 물쓰듯 펑펑 써 대니 어미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지 말고 외식이나 하죠? 신사동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 예약해뒀어요. 진짜? 거기 완전 핫플이던데. 예약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성공했대? 대박이다 진짜.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외식은 무슨 외식이니? 밖에서 먹을 것 같았음 미리 이야기라도 좀 해주던지. 먹으려면 너희들끼리 먹고 와라. 나는 집에서 먹을 테니까. 아이, 어머니도 참, 이건 내일 아침에 먹던지 하면 되는데. 알겠어요. 그럼 저희 둘은 밖에서 저녁 먹고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외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도 근처에 있는 저렴한 식당 같은 곳이 아니라 SNS에서 핫하다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예약 없이는 못 가는 일식집, 루프탑 와인바 같은 곳으로 가서 외식을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빈말로라도 제게 같이 가자는 이야기 한 번 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배부르게 먹고 왔다며 배를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참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빈말로라도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을 보고 저는 두 사람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너희 요즘 외식도 자주 나가고 비싼 물건도 하나둘씩 사들이는 거 보니 형편이 조금은 여유가 생긴 모양인데 앞으로 월급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줄 수 있겠니? 아무래도 물가도 좀 많이 올랐고 해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구나. 어머니, 저희 형편 나아진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에서 쪼개고 쪼개서 밥 먹고 하는 건데 생활비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없는 월급 긁고 긁어서 모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월급 좀 더 오르면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데, 월급이 오르면 준다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기가 참 어렵더군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당장 생활비를 보태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욕심을 부리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속으로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꾹꾹 삼키는 것이 저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비록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어떻게든 은혜를 갚겠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겠지. 제대로 효도를 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매일 밥을 차렸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언제나 입에선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과 머리로는 두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견뎌왔던 마음이 한순간에 축대가 무너지듯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은 며느리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깜빡 잠들었다가 무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일어났습니다. 뭐지 싶어서 들어보니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누군가랑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나 보다 싶어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들려온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대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응. 엄마 이번에 용돈 넣어드린 거 받으셨죠? 다음 달엔 더 챙겨드릴게요.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랐거든요. 아, 지난번에 엄마가 보셨던 그 화장품 세트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영양제 보내드린 건 잘 받으셨어요? 아, 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요? 다행이에요. 그거 10만 원 넘는 거라 꾸준히 잘 챙겨 드셔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겐 월급이 쥐꼬리 같다고 겨우 긁어 모아 생활을 한다며 생활비 보탤 돈 한 푼 없다 하더니 친정엔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가격이 꽤 되는 선물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격을 좀 크게 먹어서 앞이 살짝 깜깜해졌을 정도였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딱히 따질 수 있는 명분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괜히 고부간의 사이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고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거니 마냥 나쁜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은 서서히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속상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또 괜히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상처받고 또 고민하던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정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내일 낮에 뭐 하니? 약속 있어? 아니, 나는 요즘 사람도 잘 안 만나서 약속도 없어. 왜? 잘 됐다. 너 내일 여기 시내 앞에 큰 카페 알지? 거기서 모임하려고 하는데 너도 와. 우리 얼굴 본 지 오래됐잖니? 안 그래? 저는 친구에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지도 한참의 세월이 흘렀기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고 이야기나 나누면 좋겠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카페로 나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의 3년 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며느리와 사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다 보니 고부 갈등 같은 건 비단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랑 아들은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준다? 근데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니깐 아주 명품에 비싼 식당에 아주 꼴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우리 딸은 나한텐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지 시어머니 생일날에는 아주 새벽같이 가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월급만 받으면 용돈도 따박따박 갖다 바치더라. 딸 가진 게 죄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나 봐. 사위라는 놈은 용돈은커녕 안부 전화도 안 주는데 말이야. 그래도 너희는 양반이야. 나 몰래 만난 거 먹으러 다니는 건 기본이고 며느리가 날 대놓고 하녀 취급하고 있어. 밥은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에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데다가 심지어 내 옷까지 몰래 버려놓은 거 있지? 뭐 그런 게 다 있는가 싶더라니까. 친구들의 이야기에 저는 괜히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참고 사는 줄 알았지만 실은 다들 마음에 한이 잔뜩 맺혀 있더라고요.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왜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참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참 씁쓸했습니다.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표현 하나에 상처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힘든 시기를 살아온 저희에게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장을 봐서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에서 산 작은 화분을 가슴에 안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갈 둥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궁금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그 진실을 알고 나면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제 생일날 말입니다. 올해 제 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그냥 평소처럼 밥을 차려 먹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야지 싶었죠. 그런데 아침부터 아들이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저녁에 다 같이 외식 어때요? 어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레스토랑 비싼데 뭐 하러 예약을 해놨어. 엄마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밥 먹는 거면 충분한데. 전에 갔던 삼청동 돌솥 비빔밥집 어땠니? 반찬도 깔끔하고 된장찌개가 참 맛있던데. 거기는 어때?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돌솥 비빔밥집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오늘은 좀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요. 저희가 예약한 곳이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핫한 곳이에요. 코스 요리도 맛있고 가격도 괜찮은 데다가 야경도 정말 예뻐요. 예약하는 것도 힘들었다니까요. 맞아요, 어머니. 한식은 집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비용 다 부담할 테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가세요. 아들이 먼저 생일을 함께 보내자고 이야기를 해준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선뜻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음식이 입맛에도 안 맞을 것 같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굳이 길을 써서 가지 않겠다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처럼 저를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레스토랑에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레스토랑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압구정에 위치한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비싸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에 커다란 테이블, 입구부터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와인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저는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앉자마자 물을 마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 곳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옷차림부터 음식까지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저는 마치 낯선 곳에 뚝 떨어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긴장 푸셔요. 이런데 처음 와보시죠? 요즘엔 평범한 한식집보다도 이런 곳이 인기 많아요. 보세요. 사람들 하나같이 휴대폰 들고 사진도 찍고 있잖아요.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면 어머님 친구분들 다 부러워하실걸요? 아들 며느리가 이런 곳에도 데리고 가주는구나 하면서요. 그러니 나는 영 불편하기만 한데. 에이, 이런 곳도 와보시고 적응도 하시고 하셔야죠.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고급 코스 요리로 주문할게요. 이내 직원이 와서 메뉴판을 내밀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디너 코스의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푸아그라, 트러플 리조또, 전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메뉴판에 적힌 음식들이 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촌스럽다는 말이 나올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작 제 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들은 죄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거기 곁들여진 장식들은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온갖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기 바빴고 저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한참 동안 구경만 하고 있었죠.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는 두 사람을 보고 저는 가슴 한켠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는 제 생일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이런 낯선 곳에서 한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걸까? 분명 저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건데 왜 아들과 며느리의 데이트에 눈치 없이 끼어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지 참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식사는 예상했던 대로 제 입맛에 참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들끼리 깔깔거리고 떠들며 음식을 먹다가 와인을 한 잔씩 더 시켰고 추천 메뉴인 치즈 플레이트까지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서로 예쁘고 멋지다며 사진을 찍어주고 와인잔을 맞부딪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참을 동떨어져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질기고 비렸으며 소스는 느끼해서 입에 맞지 않았지만 기껏 데리고 온 곳인데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돈이 아까웠기에 애써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들이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자기가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게 생색을 내는 거든 아니든 저는 고마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한 날로 생각해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러나 계산대로 향한 아들은 옷을 몇 번 더듬더니 너무도 당당히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어머니,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혹시 계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여보, 이렇게 중요한 날 지갑을 집에 두고 오면 어떡해. 어머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꼭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칠칠 맞더라니깐요. 너도 지갑을 두고 온 거냐? 제가 오늘은 가방을 두고 출근을 해서요. 가방 안에 지갑이 있는데 그걸 두고 오는 바람에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계산 금액은 무려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가 긁히는 걸 보는데 마음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술을 마셨기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리 기사를 불렀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희 세 사람은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싸늘한 공기를 메웠지요.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은 미안하다는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고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예약한 거였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진짜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큰 맘 먹고 준비한 거였어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니 생신인데 기분 좋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이 너무 쓰려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뱉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 진심이라는 말이 왜 그리 빈말처럼 들리던지요. 진심으로 저를 위해 준비했다면 적어도 제 의견 정도는 물었을 텐데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은 그저 자기네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지나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가만히 침대에 앉자마자 한참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었는데 왜 저는 제 의견 하나 말하지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야 했는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만족을 위해 꾸며진 하루였던 것 같아 더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의 감정은 체념에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내 스스로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이며 가슴 속에 눌러 담았던 말들이 하나둘씩 마음 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펜을, 다른 손엔 메모지를 들고 식탁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었습니다. 오전 9시 거실에서 가족회에 꼭 참석할 것. 이번에야말로 저의 마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메모는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고 두 사람은 부엌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보고 당황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웬 가족회의? 너 글 읽을 줄 모르는 거니? 말 그대로 가족회의를 한다는 말이잖아. 9시 넘었으니 정신 차리고 여기 좀 앉아보거라. 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며느리 역시 낯선 분위기에 긴장한 듯 조용히 눈치를 보다가 아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과 가계부,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계부의 겉표지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 생활비 내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며 둘 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가계부와 노트를 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봄부터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지. 벌써 그 시간이 1년이 됐더구나. 그동안 나도 너희를 말 없이 지켜봤다. 초반엔 너희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였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거니 기대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구나. 어머니,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말 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1년 동안 쓴 게 얼마인지 일일이 내가 기록을 해 놓았다. 자, 한번 봐라. 가계부 안에는 지난 1년간의 식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가스비, 청소용품, 생필품 등의 지출 내역이 월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구매 날짜, 품목, 지출 금액까지 꼼꼼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쓴 돈의 총합은 1,000만 원을 넘겼고 그중 90% 이상은 제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거를 다 일일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 혹시라도 너희가 나중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까 싶어서
정확히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기록해 놨다.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이러시는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 스스로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한다. 이제부터 한 달에 80만 원씩 집세를 받을 거다. 식비와 공과금 포함한 금액이야. 너희가 쓰는 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집세를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80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텐 너무 큰 돈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돈을 아직 많이 모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집세를 많이 내라고 하시면 저희는 진짜 곤란해요. 그래, 가족이라면 집세는 안 받는 게 맞긴 하지.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형편 하나하나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불편하지 않게 열심히 도왔다. 그런데 도와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다. 너희는 빈말이라도 나한테 생활비를 내겠다. 아니면 용돈을 주겠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 어제도 내 생일이라고 레스토랑을 데리고 간 것도 너희였으면서 결국 내가 다 계산했잖니. 잠도 안 자고 계속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이거다. 할 말 더 남았니? 어머니 저희한테 결국 돈을 바라신 거였어요. 저희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 넉넉하게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어제 일은 진심으로 사과도 드렸고요. 어머니, 그렇게 속 좁은 분이셨어요. 너희 둘 다 신나게 카드 긁고 명품 사러 다니는 거 알아도 고급 식당에서 나 빼고 밥 먹고 들어와도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너희가 먹고 입고 쓰고 즐길 돈은 넘쳐나도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이 말이냐? 자식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 없다더니 그 말을 이럴 때 쓰는 모양이구나.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푹 떨구었고 아들은 화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때문에 온 집안이 울릴 정도였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세만큼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80만 원씩 내는 건 정말 부담돼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집을 내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세를 내는 건 그래, 너희에게는 부담이겠지. 집세를 내고 나면 그만큼 너희가 먹고 쓸 돈이 줄어들 테니깐. 그런데 이제 나도 부담이다. 이젠 그 부담을 반으로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만약 너희가 죽어도 집세를 내는 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예를 들면 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나 혼자 살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던지 원룸방으로 이사를 가던지. 너희도 제법 불편하겠지만 나도 더는 이대로 못 살겠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묵직한 침묵만이 거실 공기를 맴돌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이 집에서 제 삶을 먼저 챙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그날 오후 조용했던 집 안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방 안으로 들어갔던 아들과 며느리가 말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다투지도 않고 무난하게 지내던 둘이었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문틈 사이로 고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뭘 했어? 어머니한테 양심상 생활비라도 조금씩 드리자고 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나중에 드리면 된다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냐?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 언제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자고 말했는데? 내 기억 속에는 없어. 당신 설마 이제 와서 모든 탓을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야? 항상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돈 잘만 쓰면서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 게 누군데? 어제도 결국 어머니 카드로 계산했잖아? 지갑 안 가져온 게 누구 잘못인데?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계산을 했어야 했어? 내가 왜? 나도 지갑 안 들고 왔는데 왜 나한테만 화내? 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고. 결국 한참 동안 거친 말들을 주고받다 누군가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밖으로 나간 듯 보였죠.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서야 서로의 책임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선 한편으로는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 안은 사람이 있어도 쥐 죽은 듯 고요함을 유지했고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 음식이 쉬어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 안에 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움직였고 저도 저대로 할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가끔 돌아가는 청소기 소리만이 숨 막힐 듯 조용한 정적을 깼을 뿐입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였지만 이제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 며느리와 밥을 따로 먹었고 두 사람 역시 눈치 보듯 조용히 밥을 차려 먹은 후 식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각자 다른 공간에서 사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 분위기가 참 어색하고 숨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괜히 한숨이 푹푹 나오더군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부엌에 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에게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부스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아들의 손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제 앞에 대놓고 내밀었습니다. 그 조그만 종이에는 그동안의 생활비와 앞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 끝엔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도 방 안에서 나와 아들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 듣고 저희 두 사람 다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 사람이랑 같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친정에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면서 정작 어머니에겐 제대로 마음 표현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고맙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말해줘서 나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야. 다만 작게나마 너희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더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내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집에 사는 어른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쩌면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미안하다, 여러모로.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생활비 매달 80만 원씩 드릴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청소랑 생필품 채워넣는 것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책임질게요.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 너머로 음식을 배우기는 했지만 조금 서툴렀기에 생선을 태워 먹기도 하고 찌개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허둥지둥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음식을 태워 먹고 국을 소금탕으로 만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변하겠다는 마음을 제게 보여줬기에 그 모습이 기특해 보이기만 했죠. 그리고 정말 약속했던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80만 원씩 생활비를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월급날이라고 돈을 흥청망청 써 대지도 않았고 월급을 타면 항상 맛있는 걸 사오거나 제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화장품 세트라거나 향수 같은 것들 말이죠. 3개월이 지나자 집안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셋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며 즐겁게 대화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엔 아들과 며느리가 주방에 서서 요리를 했고 저는 조용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한답니다. 며느리는 요리에 완벽하게 흥미를 붙였으며 아들은 반찬통에 일일이 날짜를 써붙이며 냉장고 정리를 하는 꼼꼼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시간이 나면 영화관에 가서 함께 영화도 보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전셋집 알아보고 있어요. 근처에 시세가 괜찮은 집이 있어서 아마 계약하게 되면 조만간 이사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너희도 너희 두 사람만의 삶을 꾸리고 즐겨야지. 그치만 자주 얼굴은 비춰야 한다. 너희 가고 나면 적적할 테니까 전화도 자주 하고. 알겠지? 물론이죠. 어머님 주말마다 어머님 얼굴 뵈러 찾아올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음식도 잘하고 반찬도 사 먹지만 말고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을 했고 제게 약속한 것처럼 이사 후에도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꾸준히 찾아준 덕분에 저는 외로울 틈 없이 행복에 겨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거실에 앉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예산은 아니었는데 진작에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아 볼 걸 하는 생각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한 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배려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마음을 솔직히 꺼내는 용기가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금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가득한 온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제 사연을 모두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한 일상만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